밤 11시 박춘자가 처음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울고 넘는 박달재야. 정확한 가사, 완벽한 음정으로 불러내는 목소리. 김영희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노래는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노래. 어디서 이 노래를 배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김영희. 누군가를 잃고 나서 부르던 노래야, 아이 하나. 박춘자의 고백에 김영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양원 3층 복도 끝, 밤 11시가 되면 늘 같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스피커는 오래되어 잡음이 섞였고 그 소리는 마치 먼 기억을 긁어내는 빗자루 같았어요. 박춘자, 78. 창가 침대에 앉아 있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한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던 여자였어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비 오는 날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찬 밥으로 저녁을 때우곤 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버릴 정도로 일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박춘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물에 담그고 살았던 손이었어요. 겨울이면 갈라져서 피가 나도 장갑 끼고 장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여름엔 땀에 젖어 끈적해져도 참아야 했어요. 딸기를 팔 때면 손가락 끝이 빨갛게 물들었고 생선을 팔 때면 비린내가 배어 며칠을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춘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은 없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면회 온 사람도 없고 전화를 걸어올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의 벽뿐이었지만 박춘자는 마치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박춘자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식당에서 죽 한 그릇 먹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다니다가 오후에는 침대에 누워 쉬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창가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그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아줌마, 또 안 주무세요? 간호원장 김영희가 야간 순찰을 돌며 말을 건넸습니다. 김영희는 이 요양원을 2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엄격했고 보호자들에게는 냉정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김영희는 울음소리가 들려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침착하게 처리했어요. 신입 간병인들이 당황할 때도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일이 꼬여요. 그게 김영희의 입버릇이었어요. 스스로도 그 말대로 살았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노래만 들으면 눈이 말똥말똥해. 박춘자는 웃었지만 눈은 늘 노래보다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 보였어요. 마치 오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슬펐어요. 김영희는 박춘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박춘자는 특별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노래가 나올 때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김영희 65. 단 하나 이 노래가 나올 때만은 예외였어요. 그날도 간호실에서 혼자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왜인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쪼개졌습니다.
마치 잊고 살았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김영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한 적도 없고 특별히 슬픈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울고 넘는 박달재만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한 것 같기도 했어요. 버려진 아이는 죄가 없는데. 김영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왜 하게 된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노래를 들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 한구석에 박혀있던 가시 같은 말이었어요. 요양원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복도에는 김영희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고 저 멀리서는 여전히 울고 넘는 박달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두 여자는 같은 노래를 듣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진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박춘자가 처음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정확한 가사, 정확한 음정이었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야. 나그네 서름이소.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불러온 노래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박춘자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장사하며 단련된 목소리였어요. 어서 와요, 싸고 좋아요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로 지금은 애절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렀어요. 창밖에는 어둠만 있었지만 박춘자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하는 박춘자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항상 조용하고 말수 적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약간 들썩였고 고개도 리듬에 맞춰 살짝 흔들렸어요. 그 모습이 왠지 애틋해 보였습니다. 김영희는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는 흔한 트로트가 아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주 오래된 버전이었습니다. 가사도 지금과 달랐고 멜로디도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김영애 자신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김영희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었으니까 주무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노래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춘자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언제 오시나요? 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김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노래는 김영희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노래였거든요. 전쟁통 피난길에서 어떤 여자가 울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김영희가 아주 어릴 때 아마 3살이나 4살 정도였을 때 들었던 기억이었어요. 그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사람들의 울음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있던 큰 방, 촛불 몇 개로만 밝혀진 어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누군가 김영희를 안고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김영희는 그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한 품의 느낌과 부드러운 목소리만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는 혼자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때부터 김영희의 고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김영희는 그 노래를 계속 찾았어요. 양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군가 그 노래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서도 그 노래는 김영희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게 해줄 열쇠 같았어요. 박춘자는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마지막 박달재야 부분에서는 목이 메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김영희는 박춘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 강해 보이던 박춘자가 이렇게 무너져 오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 이 노래를 배웠어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 냉정한 간호원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춘자는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김영희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 노래를 아시나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김영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궁금해서요. 박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영희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노래는 박춘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0살 때 배운 노래야.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언니가 가르쳐 줬는데 그 언니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아파. 김영희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왜 계속 부르세요? 내가 누군가를 잃고 나서 부르던 노래거든. 박춘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누구를요? 김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박춘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7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아이 하나. 그 말에 김영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전쟁고아였어요. 피난소에서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고 그날 밤 누군가의 품에서 들은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과 노래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 아이를 버리셨어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간호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질문이었어요. 너무 개인적이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품고 살았던 의문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박춘자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지.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림이 아니라 빼앗김이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원망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언제, 어디서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1953년 겨울, 대구 피난민 수용소에서였어. 박춘자는 멀리 보며 말했어요. 추위가 정말 심했던 겨울이었지. 아이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김영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발견된 곳이었어요. 1953년 겨울 대구 피난민 수용소.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던 자신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어요. 김영희는 그날 이후 박춘자의 기록을 몰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지하 창고에 있는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어요. 입소 서류는 이상할 정도로 단출했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어 있죠? 김영희는 요양원 행정직원 이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옛날 분들 중엔 일부러 숨기는 분들도 많아요. 전쟁 때 애 잃고 신고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과거 얘기 꺼내기를 싫어하시거든요.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인터넷으로 전쟁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1953년 대구 피난민 수용소에 대한 기록들을 뒤졌어요.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가 심각했습니다. 어른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남의 아이까지 챙기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일부는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김영희는 자신의 기록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전쟁고아 명부였어요. 1953년 8월 15일 대구 수용소에서 발견된 여아. 추정 나이만 1세. 임시 이름 김영희. 특이사항 트로트를 들으면 울음을 멈춤. 그 특이사항 부분을 보고 김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노래에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거였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희는 처음으로 개인 감정을 담아 박춘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간호원장으로서의 공적인 대화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려 했어요. 혹시 1953년 8월 대구 피난민 수용소에 계셨던 적 있어요? 김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심하게 흔들려서 차가 쏟아질 뻔했어요. 거길 어떻게 알아? 거기서 아이 하나를 잃으셨죠. 김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기억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지? 박춘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냈습니다. 굶주림, 폭격, 군인들의 고함, 그리고 혼란 속에서 사라진 아기. 모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겼지. 밤에 울면 내가 그 노래를 불러줬어. 그럼 금세 잠들곤 했는데 박춘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름도 못 지어줬어. 그냥 우리 애기라고만 불렀지. 이름을 지어주면 정이 더 들까봐. 혹시라도 헤어질까봐 그랬나봐. 김영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큰 눈, 웃을 때의 보조개, 그리고 그 노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나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없어졌어. 밤새 찾아다녔는데 누군가 데려갔다고 했어. 김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춘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 데려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김영희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쟁 관련 자료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담당 직원에게 1953년 대구 피난민 수용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조사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었어요.
오래된 상자들 속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일부는 글자가 흐릿해져서 읽기 어려웠어요. 김영희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용소 운영 일지, 구호물자, 배급 기록, 그리고 가족 찾기 신고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김영희의 눈을 끈 건 실종 아동 신고서였습니다. 1953년 8월 14일자로 작성된 서류였어요. 신고인 박춘자, 실종 아동 여아, 추정 나이만 1세, 특징 큰 눈, 웃을 때 보조개. 실종 경위 8월 13일 밤 취침 후 14일 아침 발견 안 됨. 김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에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하루 차이로 실종 신고와 발견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아동 인수인계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8월 15일자로 되어 있었고 인수인은 대구 고아원이었습니다. 인계 사유에는 보호자 없는 고아로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춘자가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왜 고아로 판정한 거였을까요? 신고서와 인계서가 하루 차이로 작성되었다면 충분히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나요? 부모가 찾고 있는데 고아로 처리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때는 워낙 혼란스러웠거든요. 서류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고 실수가 많았죠. 직원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수용소 책임자였던 김모 씨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또 한 명의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냈다. 어젯밤 누군가 찾는다고 했지만 서류가 복잡해서 그냥 고아로 처리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김영희는 치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서류상의 실수가 아니라 귀찮아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때문에 70년 동안 모녀가 헤어져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희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그날만은 달랐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김영희는 박춘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박춘자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 그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찾지 않았어요? 왜? 김영희는 소리쳤습니다. 간호원장의 모습은 없었어요. 오직 버려진 아이의 분노만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쌓여온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박춘자는 놀라서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찾지 않아서, 당신이 포기해서 제가 평생 고아로 살았잖아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당신이 누구라고? 박춘자도 당황했습니다. 김영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이 신고한 실종 아동 신고서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발견되었을 때의 기록이고요. 박춘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70년 전에 자신의 글씨를 보고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루 차이예요. 딱 하루 차이였다고요. 당신이 조금만 더 찾았다면,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김영희는 울부짖었습니다. 박춘자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려고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려고요? 자식 버리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영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박춘자는 소리쳤습니다. 나도 찾았어. 매일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하지만 박춘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수용소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고아원으로 갔을 거라고,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고 했어. 나 같은 거지가 키우는 것보다 고아원이 낫다고. 박춘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김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찾아오셔야죠. 고아원에 찾아와서 데려가셔야죠. 찾아갔어. 여러 번 찾아갔어. 박춘자는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없다고, 증명할 게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어.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버려졌다는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박춘자는 자신이 숨겨온 잃어버린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다툼 이후 김영희와 박춘자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김영희는 야간 순찰 시간을 바꿨고 박춘자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김영희는 업무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박춘자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섞여 있었어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박춘자는 더욱 창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도 피했어요. 간병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뭔가 있었나요? 별일 없어요. 일시적인 거니까 지켜보세요. 김영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춘자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원래 작은 체구였지만 더욱 앙상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밤 11시만 되면 여전히 그 노래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박춘자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밤 박춘자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간병인이 야간 순찰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박춘자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큰일이에요. 간병인의 급한 목소리에 김영희는 뛰어갔습니다. 박춘자의 맥박을 재어보니 매우 약했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김영희는 수술 동의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없었거든요. 박춘자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김영희는 그냥 요양원 직원일 뿐이었어요. 법적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병원에서 판단해서 할 수는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가족 동의가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김영희는 절망했습니다. 박춘자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보내야 하나요? 의사의 말에 김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김영희는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모두 있었지만 박춘자 곁에는 김영희뿐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박춘자가 중환자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김영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70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영희야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원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김영희는 울면서 중환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저도 가족이에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가족이에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분노였지만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요. 7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희는 병원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했습니다. 긴급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사도 해야 하고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몇 주요? 그럼 너무 늦어요. 김영희는 절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성인 후견인 제도 말고 의료진이 판단해서 응급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 부담은 병원이 져야 해서 김영희는 주치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발 수술해 주세요. 책임은 제가 질게요. 법적 책임은 질 수 없으시잖아요. 보호자가 아니시니까. 의사도 난처해했습니다. 김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저분은 제 어머니예요. 70년 만에 만난 어머니라고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절실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일단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수술을 고려해 볼게요. 김영희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생겼으니까요. 김영희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박춘자의 상태를 기다렸어요. 다른 가족들은 교대로 와서 면회를 했지만 김영희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쯤 김영희는 박춘자의 물건을 정리하러 요양원에 갔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나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박춘자의 작은 방에는 정말 소소한 물건들만 있었어요. 옷장 안에는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검소한 옷들이었어요. 화려한 색깔 하나 없이 회색이나 베이지색 옷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수수한 옷들만 있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는 낡은 안경과 약통들이 있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관절염약,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먹는 약들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일기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노래를 들었다. 우리 애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김영희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춘자가 매일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7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읽어보니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간호원장님이 내게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김영희는 박춘자도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확률은 너무 낮았으니까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천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여 있어서 뭔가 중요한 물건인 것 같았어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용 신발 한 짝이 있었어요. 너무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돌간 넘긴 아이가 신을 법한 크기였어요. 신발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말이에요. 신발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였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꼭 다시 안아주고 싶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김영희는 그 쪽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춘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이 신발 한 짝을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게 그 증거였어요. 김영희는 자신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발을 자신의 발에 대어봤어요. 물론 지금은 맞지 않았지만 돌 무렵의 자신이라면 딱 맞는 크기였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김영희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음을. 박춘자도 아이를 잃고 70년 동안 고통받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김영희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였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영희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긴급 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딸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김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담당 직원은 김영희의 진심을 느꼈는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김영희는 변호사도 찾아갔습니다. 전쟁고아 출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네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들도 많고 상황도 명확하니까요. 김영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박춘자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영희는 중환자실에서 박춘자를 지켜봤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김영희는 박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박춘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저를 찾으려고 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7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해 주셔서 고마워요. 중환자실은 조용했지만 김영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진실을 알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춘자가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 나이에 뇌출혈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치의는 신기해했습니다. 김영희는 박춘자가 눈을 뜨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72시간 동안 병실을 지키며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박춘자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김영희를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박춘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춘자가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하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박춘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김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왜, 여기 계세요? 보호자가 없으셔서 제가 대신. 김영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박춘자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김영희와 나눈 대화, 70년 전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쓰러지기 직전까지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아, 그 일. 김영희는 병상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박춘자는 김영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김영희는 가방에서 천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박춘자의 방에서 가져온 그 보자기였어요. 이걸 찾았어요. 어머니 방에서. 박춘자는 보자기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열어봐도 될까요? 김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김영희는 보자기를 풀어 작은 신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도 함께 보여줬어요. 이 글, 어머니가 쓰신 거죠? 박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썼어. 그날 밤, 저는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70년 전 그날 밤 저를 안고 노래해 주시던 분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박춘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김영희의 나이, 그 노래에 대한 반응, 모든 것이 너무 우연치고는 많이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김영희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희예요. 그 순간 박춘자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70년 동안 꽁꽁 눌러둔 그리움, 죄책감, 사랑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영희야, 내 영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그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병실에는 모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박춘자는 김영희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니? 네, 엄마. 저 기억해요. 엄마 품에서 들었던 그 노래, 따뜻했던 그 느낌. 김영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춘자는 김영희의 손을 잡고 자세히 봤어요. 이 손, 어릴 때는 정말 작았는데 이렇게 컸구나. 김영희는 그 작은 신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신발, 제가 신던 거죠? 그래. 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신던 신발이야. 잃어버렸을 때 그 신발만 남아 있었어. 박춘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버리지 않고 간직하셨어요? 버릴 수 없었어. 너의 흔적이었는데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 박춘자는 울며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박춘자가 7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모질게 말했어요. 김영희는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박춘자도 사과했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박춘자는 김영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70년이나 늦어서 미안해. 아니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누려는 듯이 말이에요. 박춘자는 김영희가 어떻게 자랐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물었고, 김영희는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엄마가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박춘자는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었고요. 박춘자는 김영희가 간호원장이 된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70년의 시간이 그 손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 후 박춘자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주치의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김영희는 법적으로도 박춘자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전쟁고아라는 특수한 상황과 충분한 증거 자료들 덕분에 절차가 빨리 진행되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도 모녀가 된 거였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박춘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잘하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간병인들이 김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김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밤 11시였습니다. 여전히 그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박춘자 혼자 듣지 않았어요. 김영희가 야간 순찰을 마치고 나서 박춘자의 방에 들러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7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모녀가 갑자기 가까워지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노래가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엄마, 그때 저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있으니까 조금 덜 무서웠지. 내가 울면 나도 같이 울고 싶었는데 엄마는 울면 안 되잖아. 그래서 노래를 불러줬어. 박춘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김영희는 박춘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노래 덕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그러게. 참 신기하다. 노래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 박춘자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춘자와 김영희가 함께 불렀습니다. 박춘자는 주멜로디를, 김영희는 화음을 넣어가며 불렀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야, 나그네 서름 있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더욱 아름다웠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그 노래를 들으러 왔습니다. 박춘자 씨, 딸이랑 같이 부르니까 노래가 더 좋네요. 옆방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박춘자와 김영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모녀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둘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는 박춘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간호학교 시절, 이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김영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춘자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을 돌볼 수 있게 됐잖아요. 어쩌면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엄마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박춘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영희를 잃은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매일 밤 그 노래를 부르며
김영희를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생각했어. 내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박춘자의 목소리에는 7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도 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들도 가족과 헤어진 아픔이 있어서 더욱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가족 찾을 수 있을까?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희망적으로 대답했어요. 노력해보면 길이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김영희는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 찾기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 검색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것도 도왔어요. 몇 분은 정말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춘자가 김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김영희도 미소를 지었어요. 70년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박춘자는 김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도 요양원 3층 복도 끝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잇는 달이었어요. 버려진 아이와 잃어버린 엄마를 마침내 다시 만나게 한 운명의 선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춘자와 김영희를 진짜 모녀라고 불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을 건너온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김영희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박춘자는 더 이상 창밖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두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